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많이 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셨는데요. 네, 꽉 채우셨네요. 네. 네. 아까 소개를 잠깐 놓친 분이 계세요.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국정원의 전면적인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특히 또 서울시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공작의 희생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고생하셨던 무주판계난 우리 유성님 오셨습니다. 네,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방송 간첩 조작 사건 무죄 받은 분이죠.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네, 잘생기셨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변호하던 변호사와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동영상에서 되게 짧게 보여주셨지만 사실 우리 진박 네. 이렇게 세 사람이 그때 동아 면세점에서 했는데 벌써 4년이 지나서 4년입니다, 벌써 4년. 사실 그때 네. 입었던 제 하얀 옷이 누렇게 바래서 지금은 못 입습니다. 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때 진선미 의원님이 노래도 부르셨어요. 네. 네. 올라간 분이. 제 기억에는 표 의원님도 그 당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랬죠. 춤도 추시지 저는 않았나요? 옆에서 춤. 네, 뭐라도 해서 여론을 좀 환기시켜 보고자 했던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이 다시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새롭게 정권이 바뀌고 또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공약으로도 발표됐고 또 새로운 서훈 국정원장님이 임명되셔서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죠. 예, 사실 7월 24일 날 결심 공판을 하게 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이라도 여론이 좀 다시 일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앉으실까요? 앉을까요? 네. 예. 참 그 전에 제가 좀 전에 우리 앞전 사회를 봐주셨던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4년 전에 저희들을 모아서 무대에 올린 제작자하고 연출자입니다. 모든 그 문제의 시작이죠. 박근영 사무처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네,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죠. 자, 우리가 대선 주자도 아닌데 토론회를 세 타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네. 세 타임마다 이제 주 발언자가 있고 질문자가 네. 있습니다. 오늘의 연출이 그래서 첫 발언자가 우리 박주민 의원님으로 채택이 됐고 우리는 질문을 하는 예. 사람이 됐습니다. 네. 네. 무슨 예. 일이 일어났었나요, 그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 역할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도대체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는 역할. 예. 예, 오늘도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해 오셨죠? 예, 제가 네. 사실 이 자료는 표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하고 표 의원님 이렇게 해서 전국을 많이 다녔었어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도 썼던 자료입니다. 예. 예,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그때 몇 번 같이 다니셨군요. 예, 전국을. 네. 그때 뭐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흥행이 될 때도 있었지만 가보면 몇 분 안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전국을 많이 춘천 돌아다녔던. 같은 경우에 한 30분인가요? 예. 네. 그냥 이거는 뭐 새로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페이스북에도 올린 영상에도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좀 살펴봐야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브리핑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입니다. 이때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이제 김하영 씨라고 이름 다 알려졌죠. 김하영 씨가 자신의 강남 쪽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민주당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그다음 민주당 의원들이 급습을 하죠. 그래서 문을 열어라. 우리가 제보를 듣고 왔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권은희 지금 국민의당 계신 그분을 비롯한 경찰들이 이
오피스텔 앞쪽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그런데 김하영 씨가 이제 2012년 12월 11일 날 바로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약 48시간 이상 자기 오피스텔 안에 머뭅니다. 그때 핑계는 뭐냐? 밖에 나가면 야당 무서운 의원들이 있어서 다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나왔다. 그때 계셨던 무서운 의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못 나왔다라고 말을 했고 공포에 질려서 자기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중에 진술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틀 있다가 나오면서 노트북 한 대와 데스크탑 한 대를 경찰에 자, 한번 봐라. 내가 뭐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틀 동안 이 노트북과 데스크탑에서 무려 187개의 파일이 복구가 불가능한 전문적인 방식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을 정도 공포에 질렸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 활동들을 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하여튼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파일을 지웠지만 김하영 씨가 완전히 다 깨끗하게 지우진 못했어요. 밖에 계신 저분 때문에 진짜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파일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워놨는데 복구 불가능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복구를 하니까 이게 살아났어요. txt라는 메모장 형식의 파일이었는데 이 메모장 형식의 파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뽐뿌나 보배드림, SLR 클럽 같은 유명한 사이트 이름이 담겨 있었고 특히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의 유머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한 글을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이 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초점으로 해서 이 글을 기점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수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부터 이루어졌겠습니까? 김하영 씨가 컴퓨터를 주고 나온 날이 언제라 그랬죠? 13일. 그러면 13일부터 며칠 안 걸렸을 텐데 16일이면 16일 날 갑자기 경찰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밤 11시에. 예. 대선과 관련돼서 어떠한 댓글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첫째, 아니 3일간 수사해가지고 그걸 다 알 수 있어?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그 txt 파일, 메모장 파일을 보여드렸는데 메모장 파일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댓글을 단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기 전에 선동글을 무력화, 반대를 11번 정도 반대를 클릭해서 되기 전에 무력화시켜라. 그러니까 되는 것을 막아라 라고 돼 있고 베스트 게시판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베스트가 되기 전에 선동글을 반대를 3번 이상 눌러가지고 베스트를 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어디 댓글 달라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어요. 특정한 게시물을 보고 이 글은 베스트 게시판으로 안 올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반대를 눌러서 못 올라가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는 이 추천과 반대 클릭에 대한 활동을 전혀 분석하지 않아요. 오로지 댓글을 달았느냐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도 주장하고 그 당시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는데 이걸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댓글을 안 달았는데 댓글 사건이라고 해놓고 댓글 단 흔적이 없다고 한 거예요. 한 행동에 주는 추천 반대 클릭을 한 건데. 그 다음에 노트북을 뒤져볼 때도 이 김하영이 지정한 4개의 키워드로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보배드린 뽐뿌 이런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가 명시돼 있으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제출한 컴퓨터의 하드만 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짧은 수사 기간을 거쳐서 저렇게 부족한 수사를 한 뒤에 대선
개입한 흔적이 없다라고 중간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언제? 2012년 12년 12월 16일.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던 날입니다. 2012년 대선에. 근데 이 발표하는 과정만 봐도 너무 이상해요. 정오 무렵에 김무성 그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빨리 수사 결과 발표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있었던 TV 토론회, 8시부터 있었던 TV 토론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저 당시에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보도자료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당시에 뭐 태블릿 PC라든지 검색할 만한 자료, 연락받을 만한 핸드폰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당시까지 아무런 증거도 어떤 조사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막 몰아붙입니다. 당신은 인권 변호사라더니만 그 가냘픈 여직원이 갇혀 있는 거 그런 거는 괜찮냐? 막 이러면서 댓글 단 증거는 안 나왔는데 막 이럽니다. 이건 여러분 다시 보기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 대사를 해요. 근데 나중에 국정조사 때 이 장면을 트니까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다 나가버리죠. 정해를 시켜버리죠. 온 국민이 봤던 장면인데.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40분 후에 각 당의 대변인들이, 각 후보 캠프의 대변인들이 그날 있었던 TV 토론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새누리당 측 대변인이 오늘 중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정말 20분 후에 밤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댓글 단 흔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분 후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거봐, 없는 걸로 나왔잖아. 이렇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분은 이날 경찰 발표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이분은? 신기하죠? 물론 어떤 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반신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신반인의 딸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의 미비점 보여드렸죠. 그것도 이상한데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의원님, 예. 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 발표를 한 그 것은 사람이- 수서경찰서장이고요. 예. 수서경찰서장에게 발표를 하라고 시킨 게 김용판 경찰서장. 그러면 그 김용판 청장에게 혐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무죄가 났다고 돼 있지만 그게 어떤 혐의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또 수사 결과를 저렇게 왜곡되게 만들었던, 그래서 선거에 개입했던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근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아쉽다. 왜 이날 하필이면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최근에 그 무죄와 관련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얘기한 게 있죠. 네. 예. 그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수많은 통화 목록이나 통화 내역이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그 제출되지 않은 통화 내역과 통화 목록에는 여당 의원들, 국정원, 경찰의 삼각 통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제출됐었다면 이런 형태의 이상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경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만이 아니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수서경찰서의 수사,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지 하고, 못하게 했다고 막았던 혐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실시했던 분석 자료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네, 네, 늦췄다는 얘기가 있죠. 네, 지연시켰다는. 그런 혐의들이 모두 수사 방해, 직권남용. 그런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났죠. 예, 맞습니다. 예. 이후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서 결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정치에 개입했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를 하죠. 그리고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2013년 6월에서야 기소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13년 6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날 여러분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건 아시죠? 그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주민등록증 등 사적인 정보를 뒤진 날이 바로 2013년 6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국정원으로서는 검찰의 기소를 막으려고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겠지만 그 정보들을 조선일보에 넘겼고 조선일보는 그 정보를 9월 6일 날 보도를 했고 9월 30일 날 결국 최동욱 전 총장은 사퇴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과정이 진행이 되죠. 다른 게 아니라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로 특수팀이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 뒤에 재판이 진행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대법원에서 갑자기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425 진원 파일이라든지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 2년을 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월 24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후에 결심 공판을 하게 되고 대략 선고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과연 원세훈은 유죄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선고를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오늘의 유머란 사이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박 의원님, 그런데 마지막에 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혐의가 크게 두 갈래잖아요. 네. 하나는 국정원법 위반. 네네. 국정원법에는 그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네. 그러한 국정원법을 위반해서 온라인 활동이라든지 또는 원래 해서는 안 될 활동들을 하게 한 것이 누군가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느냐에 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두 가지 중에 국정원법 위반은 계속 유죄였죠. 계속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 의견에도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문제는 없었죠. 판단은 없었고요. 없었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425 진원하고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라고 내려보낸 건데요. 만약에 425 진원 파일하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고등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면 그때의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또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국정원법 위반은 다 인정한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모든 또 집권 여당도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네.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들을 했고 그것이 업무로 지시로 이루어졌고 이건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큰 흐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가 될 경우 2012년 대선 자체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줄곧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반대했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그걸 시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핵심적인 문건이 하나 더 나온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로 보셨겠지만 SNS 지형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를 합니다. 거길 보면은 2011년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의 패배, 즉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보고 이거 SNS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 여권이었던 새누리당이 SNS에 약하니까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담은 문서인데 그 제안을 담은 문서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근데 실제로 그 보고된 다음 해인 2012년 2월에 국정원의 심리전단팀이 확대되고 증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실제로 그 문건대로 국정원과 청와대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건이 추가로 나와서 지난번 재판 기일에 그걸 어떻게든 증거 능력을 부여받아서 증거로 쓰이게끔 하려고 제출했는데 재판장이 그걸 주진 않았습니다. 진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박주민 의원님의 시간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 집에 가도 되죠? 아닙니다. 이제 질문자로서 역할 남았으니까. 우선 박주민 의원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선미 의원님 타임입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께 혹독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과 원세훈이라는 분 전혀 정보와는 관련이 없고 서울시 부시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행정자치부 장관 좀 하시다가 갑자기 국정원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걸 다 보다가는 이번에 이제 새로 드러난 사실로 알게 된 것은 2014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11년. 질문이 너무 긴데요. 죄송합니다. 예. 디도스 사건, 네.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 특검팀이 수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뭉텅이 자료를 청와대 행정관의 집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것이 댓글 관련된 거다. 여기서부터 진선미 의원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원세훈 국정원장은 역대의 예전 김영욱 뭐 몇십 년 전에 김영욱 그 중앙정보부장인가요? 그분 이후로 가장 오래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2009년 2월에 부임해서 2013년 3월 8일 우리가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이거를 공개했던 그날은 청문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재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부족한 정보를 전제해서 계속 국정원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계속 의혹을 제기했던 것은 이게 청와대와 국정원과 이 모든 것이 주축이 돼서 각 부서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다 만들어서 전면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그랬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원은 여러분 지금은 안 나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2012년 처음 우리가 제보를 받아서 2012년 10월 달에 그 유인태 의원님이 정보위원이었는데 그분이 원세훈 국정원장 앞에다 두고 너네 이런 일이 있는데 국정원 대선 심리 전단, 대북 심리 전단이라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의원님. 댓글 단 적이 있냐? 없습니다, 의원님. 그때 이후로 국정원은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다행히 3월 8일에 국정원 그 원세훈 지시강조 말씀을 공개했는데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본인한테 유리한 다른 지시 강조 말씀을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처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제시하면서도 다른 지시 강조 말씀을 내면서 나는 이렇게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었냐면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은 2009년 2월에 취임 자체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야권 세력, 시민 단체 이 모든 단체들을 무력화시켜서 영구 집권 내지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미명하에 국가 안보를 위한다. 반대하는 정권에 반대하는 것 자체를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종북 좌빨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계속 지시합니다. 여러분 국가정보원이 임무가 뭡니까?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국가의 안보를 국가안보. 원래 그렇죠. 네. 질문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왜 저희가 역으로 질문하세요. 당황하게 기다려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기다려도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금 차분하게 네. 우리 다 아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물론
가장 그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광우병 촛불 집회였던 것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당시 커다란 위협을 느끼면서 2008년도에 있었던 2008년도에 네. 이래서 안 되겠다. 이 모든 그 난리가 모두 인터넷상에서 빚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종북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네. 야당들과 그러니 이것을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문건들이 발견된 게 2011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예. 뒤늦게, 뒤늦게,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한참 예. 뒤에 발견된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겨우 2013년에 누군가의 고마우신 분의 제보에 의해서 그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밝혀내고 나서도 여전히 원세훈은 아까도 저기 자료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6월 달까지 원세훈 원장을 소환도 못했어요. 조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보가 왔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건들도 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전면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개인의 일타령이냐? 아니다. 이건 정말 지시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쪽지와 함께 문건 2개가 온 거죠. 근데 이번에 박원순 제압 문건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반값은 근데 이번에 그것이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건으로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다 맞춰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제한 문건과 반값 등록금 문건에 대응하는 그 문건이 2가지가 나와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겨우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그 문건 안에 실명이 있었고 직급이 있었고 핸드폰 번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성됐다는 시점이 다 2011년도입니다. 근데 그 2011년도에 그 날짜에 그 사람이 그 직급에 그 핸드폰 번호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각하당했습니다. 응? 국정원에서 이건 우리 문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맨 처음에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촛불 시위를 통해서 대부분이 장악됐는데 유일하게 장악되지 않고 있는 게 젊은 층이었고 그래서 그 젊은 층 우군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든 겁니다. 젊은 층 우군화. 예. 전략. 그런데 그것이 그 지지강조 말씀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 여러분 그 문건 아직도 우리 못 받았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했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전격 역사상 2번째라고 하면서 국정원에 갔지만 그 서버를 압수수색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젊은 우군화 전략도 아직도 우리 못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안에는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문건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원세훈 원장 지시 강조 말씀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안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여론 조작하는 거랑 종북좌파 단체 대응하는 거랑 국내 정치 개입하는 거랑 국정운영 홍보하는 거 4대강 홍보 이게 답니다. 제가 몇 개만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몇 개만 읽어드리면 거기에 야당 무력화도 있죠. 그렇죠. 네, 야당 예. 정치인들 진선미 예. 의원 같은 예. 네. 종북 좌파.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을 여기 이렇게 돼 무력화시켜라. 있습니다. 여기 혹시 정교조 계신지 모르겠지만 맨날 저희가 격분하는 건데 2009년 6월 19일에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임으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 이런 게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4대강 홍보. 우리가 그렇게 지금 녹조 라떼 이런 걸 보고 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 무려 11번이나 됩니다. 예.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라. 여러분 국정원이 이제 4대강 공사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하고 야 안전한지 다 점검하자 이런 지시사항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 나옵니다. 지부장들은 지역 기관장과 협조해 4대강 주변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라. 4대강 주변에 상점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정원 지금 보고.
그리고 매번 이걸 들을 때마다 진짜 열받지만 2012년 2월 17일입니다. 4대강의 일을 국정원이 다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 당시 강에 처박힐 뻔한 의원님이십니다. 접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저희는 그때는 이 정보들이 요만큼 있어서 이게 구슬이 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씩 꿰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나마 새로운 사건을 살짝 말씀드리면 원세훈 그 재판에서 이런 게 나왔답니다. 젊은층 우군화 전략이라는 문건은 아직도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이라는 이 문건은 아직도 우리가 못 갖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그게 다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 층들이 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뭐 뽐뿌,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일간베스트, 트위터, SNS 이런 모든 곳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진보 진영이나 시민단체 일반인인 것처럼 험담, 비난하고 정권 홍보하고 보수 진영하고 그런데 요번에 나왔더라고요. 국정원이 청년들, 우파 단체 지도와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다는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국정원이 2011년 청년 우파 단체를 창설하는데 적극 지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이다 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안해 줍니다. 만들어서 준 걸로 초안을 전달했다는. 예. 그리고 2012년 6월에는 청년 우파 단체들의 호국 사진전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돼 있습니다. 좀 종합을 좀 해보면요. 네. 우선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전 노무현 정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러한 부분들을 복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 영원히 보수가 집권하는 그러한 그 지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방송과 언론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종편 허가하고 그다음 최시중 가장 네. 측근인 분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면서 장악을 하고 그런데 그게 잘 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그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면서 크게 막 중학생까지 막 나왔단 네, 말이죠. 여중생들이 이건 많이 뭐야? 나왔었어요. 하고 봤더니 SNS와 인터넷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더라.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을 우익화, 우군화하고 SNS를 장악하고 인터넷 취약점이라고 여겼던 부분을 다시 정복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국정원이 주도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로 그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세훈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게 언제냐면 매달 전 부서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부서장들에게 본인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본인의 그 말을 요약해서 지시 강조 말씀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다 보는 게시판에 매달 올린 겁니다. 요약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2010년 9월 17일에 저희가 그러니까 지시강조 말씀으로 요약되지 않은 그 녹취록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학교별로 보수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줘.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 있어요. 지원에는 뭐 재정적 지원 네. 이런 것들이 그런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거죠. 당연히 연결하고 전경련 네. 같은 단체 연결하고. 그렇죠. 지금 보수단체에 대한 어버이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25 진원이라는 파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돼 있었던 파일이에요. 아까 국정원 일부 압수수색 했거든요. 압수수색 했을 때 그 국정원 직원의 메일이 있었고 그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중에 425 진원이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이 425 진원이 뭐냐면 진원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논지예요, 논지. 그러니까 SNS에 이런 내용을 퍼뜨려라라고 요약해 놓은 글을 담아 놓은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이 이 지시강조 말씀의 내용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시강조 말씀이 그런데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 우리한테 2012년 12월 11일 날 딱 나타난 이 문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선거 개입, 갑자기 일어난 선거에 있어서의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국정 전반을 홍보하고 반대파를 무력화시키고 젊은 층을 우군화시켜서 오래도록 계속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칭송과 찬양과 정책 홍보와 이런 것들을 뒤덮이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속되다가 원래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숙적이었던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이 모든 그동안 구축됐던 국정원 라인이 박근혜 후보 지원으로 돌아서면서 문재인 후보나 야당, 안철수 후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방으로 막 이어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흐름이 잡히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원세훈은 국정원장에 임명을 시키고 임명이 된 이유가 전면적으로 색깔론에 편승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 국가안보론에 편승해서 본인들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2010년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문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 보면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던 재보궐선거 2012년 총선, 대선 다 개입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날 때 박근혜 정권은 또한 본인들이 정권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이미 정치 개입이 인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거법 위반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면 본인들의 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정치 개입 이미 한 거고요. 다만 선거법이라는 게 워낙 엄하게 요건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는 거지만 이거는 전면적으로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더 황교안 저는 이분의 책임이 지금 발끈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디도스 때문에 네. 그 천 몇백 건의 그 건만 확인해 보면 그것이 국정원에서 전면적으로 모든 정치 개입과 모든 선거에 개입했음이 드러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서류들인데 아예 목록조차 만들지 않고 환부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명박 정권 때 받은 거를 박근혜 정권에게 그냥 넘겨졌다는 거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근데 뭐 황교안 왜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발끈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트위터 본사에 사법 공조를 해서 제발 그 삭제된 트윗이랑 이런 어떻게 활동이 됐는지 알아봐 달라고 특검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그런 것들에 전면적으로 본인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건이 어느 개인의 아니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정치 개입에 이렇게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 이거를 무마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다. 저는 조금만 그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정리를 좀 해드려야 돼요. 다 아시긴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국정원이 인터넷과 SNS를 장악하고 청년 우군화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있는 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12월 11일 날 단추가 툭 터진 건데 사실은 그 전에 2011년에 디도스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희대의 사건. 재보궐선거에서 뭐 네. 투표소 같은 걸 검색해 보려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운돼 다운돼 버려서 버려서 갑자기 거기다가 디도스 공격으로. 그 전에 투표소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경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그 전에 원래 우리 동네 투표소는 뭐 동사무소였는데 갑자기 학교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근데 투표하러 갈 사람이
내 투표소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아무리 검색을 하려고 해도 전부 다운돼서 검색이 안 되는 사건. 선관위에 접속할 수가 없었어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그 당시 한나라당의 최구식. 네. 예,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들이. 보좌관들이 민간 그 컴퓨터 업자들을 시켜서 디도스 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디도스 공격을 선관위 홈페이지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것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고 됐어요. 유죄 판결 받았고. 예, 맞습니다. 다만 그 배경에 당시 그 국회의장 누구죠? 박희태 예. 국회의장과 최구식 의원도 연관돼 있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지만 아직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고 디도스 공격한 목적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은 재미삼아 했다라고 예. 했죠.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특검이 도입이 됩니다. 예. 특검이 도입돼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수사를 하다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특검의 기한 말기 정도였죠. 말기 정도에 그 집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발견한 것 같은 청와대 내 문건들이 뭉태기로 발견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바로 국정원이 그 SNS를 장악하라라는 내용들이었고 그걸 검찰에다 넘겨줬죠. 특검이 종료가 되니까. 종료가 되니까. 그렇죠. 예. 검찰에 넘겨줬는데 네,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2년 동안이나 넘게 가지고 있다가 2014년 그 사이에 뭐가 벌어졌죠? 이 사건이 벌어져서 2012년 연말에 난리가 나고 정권 교체되고 2013년에 특수수사 부가 구성돼서 기소하죠. 검찰에서 예. 막 수사를 하는데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관련된 국정원의 그 문건을 검찰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청와대에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누가 법무장관이냐? 황교안 씨가 법무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나 모두가 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최동욱 총장의 뒷조사며 수사 방해며 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못하게 한 거며 전부 황교안 법무장관의 결정이고 압력이고 노력이고 의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모든 배후에는 황교안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진선미 의원께서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추측. 네, 추정으로. 그리고 아까 진선미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트위터 얘기는 뭐냐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이런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미국 본사의 양해하에 미국에 있는 서버들, 외국에 구축된 서버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그 특수팀이 특검에서 특수팀이 예,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법무부가 그 행정 절차를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이 그 절차를 안 밟아준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서 사실상 거부했죠. 거부. 예, 외국에 있었던 서버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들고 다양한 이유로 사법 조사 자체를 방해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 사건을 아주 왜곡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오히려 밝혀낸 사람만 징계당하고 재판 고소당해서 재판받고 그런데 그 대북 심리 전단은 단 한 사람도 김하영 빼고는 수사조차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소유예 당하거나 아예 조사도 안 받고 그 이유는 다 그런 거죠. 내부에서 뭔가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내부를 단속하느라고 그런 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실제 범죄 행동을 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한 명분이자 논리는 뭐였냐면 국정원이라는 특수 권력 관계 내에서 이종명, 민병주 네. 이 국장 차장과 원세훈 원장이라는 강고한 권력자들이 시켰기 때문에 시킨 것을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이지 이 말단 직원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따른 데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것이 논리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통타는 뭐였냐면 그럼 앞으로 조폭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조폭들은 국정원보다 더 강한 권력 관계에서 보수가 시키면 다 해야 되는데 네. 조폭들 행동 전부 그러면 행동대원들은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려줘야 돼. 불기소해야 돼요. 그 조폭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표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뭐 국정원 관련돼서 이제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그래서 네. 몇 가지 13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흐름을 가져가니까 현재 야당이나 또는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거는 보복 아니냐, 네. 아니면 이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 아주 정확한 답변을 주셨죠. 절도 사건 발생해서 수사를 하면 절도범에게는 그것이 보복이 된다.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했듯이 이 그 국정원 사건은 처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댓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국록을 받고 정예 훈련을 받은 최정예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에는 알고 앉았다 이러면서 막 희화화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이들은 정예 요원이었고 논지로 철저히 지시받은 것들을 심리전을 고도로 발휘해서 북한이나 우리의 적이 아닌 우리 국민과 야당과 젊은 층을 향해서 심리전을 벌였던 것이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방위적으로.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 이제 그러면 정권 교체됐으니 다 묻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 사이좋게 서로 시작합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성폭력이고 또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참아라.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니? 이게 알려지면 더 너에게 불리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잊으라고 해요. 자꾸 잊으라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것은 피해자 상처를 더 돋우게 만들고 견뎌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있었던 일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밝혀내고 그 다음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진 뒤에야 치유나 치료가 시작될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소수 백인 정권이 다수 흑인들을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납치, 체포, 고문, 살해, 뭐 별의별 범죄들을 오랜 동안 저질렀는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때 그러면 그들은 다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합시다? 아니었단 말이죠. 진실과 화해. 진실을 다 밝혀낸다면 그 조건 하에서 감당할 만큼의 처벌을 받게 하고 대신에 그 이후에 우리 화해를 하자. 이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럼 지금 국정원이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국익 수호를 위해서 일해야 할 그 엄청난 조직을 그 사이에 북한에 대한 그 첩보를 입수해야 할 휴민트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죠. 유성 씨 저기 계시지만 어떻게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는 감첩을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느라고 이 모든 국정원의 인프라와 인력들을 오용한 것이거든요. 남용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갑니까? 다 밝혀야죠. 이건 절대로 보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홍준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대표시지만 그분이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맨 처음에 멘트를 주신 분입니다. 국정원 댓글 3개 가지고 선거가 달라지냐? 이런 멘트 트윗에 날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 또한 또 물타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 국정조사 때 매관매직한 것처럼 민주당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에 살짝 올리고 그걸 전면적으로 공격해서 국정조사의 범위 안에 집어넣고 그 그 조사 내내 그 문제만 계속 거론한 건데 그 과정에서 활용했던 증거까지도 조작된 걸 증거로 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며 이 진실 규명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저희가 놀아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표현이게 제가 그래서 질문 하나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정원 이야기는 쭉 나왔지만 사실은 국정원의 어떤 그런 대선 개입 사건을 2012년 대선 시기에 묻어줬고 또 실제로 야 이거 봐 아닌데 야당이 근거 없는 공격을 한 거야 해서 사실은 대선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리에 큰 도움을 줬던 게 전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엉터리로 수사한 다음에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러버린 것이죠. 이런 경찰의 문제점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우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과연 국정원의 그러한 사이버 SNS 장악 활동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이 12월 11일 날 불거졌을 때로부터 12월 16일 날 경찰의 밤 11시 전격적인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그 두 개의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거의 뭐 명백하게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12월 11일 날 그 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여론조사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쭉 박빙의 리드를 지키던 박근혜 후보 그리고 2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 사이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12월 11일 날 발생을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공방이 일어나고 부동층에 있어서 어떤 아직 그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다가 12월 11일 날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국정원을 동원한 선거 개입 조작이 또 일어났어? 라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여론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격차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12월 16일 날 앞서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TV 토론, 대선 후보자 간 TV 토론이 거의 일방적이었잖아요. 그때 그 박근혜 후보의 답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한탄을 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대화 능력이나 토론 능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만큼 차 있었던 상태이고 10시 40분부터 각 방송에서 그 토론에 대한 분석을 막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더더욱 그 효과가 이제 방송 토론을 못 봤던 분도 TV를 보면서 야, 박근혜 안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였거든요. 그때 빵 11시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떠들어댔던 국정원의 개입은 거짓이었어. 라는 것을 큰 배너로 그 밑에 하단에 그 뭐라고 하죠? 자막으로 크게 경찰 중간 수사 결과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 발견 못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이제 그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시 역전됩니다. 박근혜 후보가 다시 우위를 점하게 돼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실제로 국정원이 행했던 활동의 효과는 우리가 절대로 측정을 못해요. 그렇지만 경찰의 개입의 효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김용판 당시의 서울경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는 앞서 국정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야 돼요. 왜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육하 원칙이 다 드러나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이 분명히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이 전체적인 조작 농간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그 다음에 도입된 게 뭐냐면 범죄 수사 규칙에 모든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하거나 킥스라는 통합수사 전산망, 형사사법 전산망에 입력을 하거나 응급할 때에는 일단 구두로 수사 지휘를 하고 사후에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로 기록하도록 범죄 수사 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범죄 수사 규칙은 법이 아니에요. 경찰청 훈령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겨도 처벌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진행하는 방식을 일단 이렇게 3부로 마무리를 하고 잠깐 또 집중력을 강화해야 하니까 영상을 잠깐 틀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는 우리 3명의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지만 또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밝혀지는데 그 누구보다 공헌이 큰 두 분을 함께 모셔서 또 더 심층적인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있다는 거 최초로 제보해 주신 우리 김상욱 위원님 그리고 정한봉 기자님 나오시죠 앞으로.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다 고소고발 당하셨죠? 네, 저는 우리 5명 중에 고소나 고발 안 당한 분 있나요 혹시? 박주민 이후로? 의원은 안 저요? 당했잖아요. 저는 보수 단체들이 여러 건 해놨죠. 그렇죠. 네. 진 의원님도 저는 피고인입니다. 지금. 피고인이셨고, 저는 저는- 국정원이 고소했지만 검찰이 각하시켰고. 아, 예. 네. 무혐의 2건으로 지금 저는 다 무죄 났습니다. 참 험난하게 4년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피의자, 피고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쭉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국정원과 정말로요? 정말이요? 셀프 진짜. 뜨끔하십니까? 아 예. 근데 국정원과 친해지는 순간부터 상당히 그 피의자, 피고인, 뭐 고소, 고발 이런 것과 친해진 사람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변호하는 일만 했지. 제가 직접 조사당하고 이렇게 고발당해서 재판받고 이러는 거는 이번에 이 국정원 덕분에 역지사지로 의뢰인들의 고민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 그 김상욱 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정원에서 근무하셨었고 이번에 그 대선 개입 때 국정원 댓글을 달고 있다라는 것을 제보해 주셨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제일 문제가 된 게 뭘까? 국정원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 몇 년간 2012년 대선 이후로 계속 들었던 얘기 중에 사실은 이 제보자였다라는 얘기가 제가 했던 일을 간명하게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했지만은 또 성격을 약간 바꾸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안기부에 입사해서 수사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평생 수사를 하고 직원 감찰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즈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장례식을 보면서 직원들이 그 고인을 폄훼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참 못됐다. 그런데 또 원세훈 원장이 와가지고 막 직원들을 못 살게 하면서 좀 이제 막 얘기하자면 이놈들은 아무리 밟아도 사표 내는 놈이 하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야 이건 더 근무할 회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21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사실은 민주당에 입당을 했었어요.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총선에 2012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이제 공천을 못 받고 그래서 당원으로서 쭉 활동을 하던 중에 전부 이제 들었던 입수했던 내용들인데 그 중에 일부거든요. 사실 한 8건 정도를 당에 보고를 했었고 불과 이제 터진 게 사실 수류탄 한 발 터진 겁니다. 댓글 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는 제보자는 아니에요. 저도 제보자는 아닌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또 작금에 와서 가장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좁은 의미의 댓글 사건이 지금 국정원에서 선정한 13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댓글 사건이고 그 다음이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진 의원님이 막 이렇게 세게 발표해내시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게 우리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그것을 위해서 도입했던 게 RCS 해킹 장비. 그래서 저는 가장 밝혀야 될 것이 뭐 13가지가 다 있겠지만 맥락으로 보면은 댓글 사건과 서울시 유성 간첩 사건, 그다음에 RCS 해킹 사건 중에서도 임 과장 자살 사건, 이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무마하거나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계속 만들어낸 네,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개혁 TF를 만들고 특히 그 밑에 진상규명 TF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검사들도 파견돼 있고 막 이래서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오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또는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진상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제가 그 국정원이라는 조직에서 정보기관에서 생활하면서 그 민간인의 의식을 잘 몰랐어요. 국정원에 대한 민간인의 생각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특히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느낀 게 야 정치인들마저도 국정원을 너무 두려워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국정원에 대한 이제 조사위원들이 상당수가 그 이석범 위원 빼고는 다 민간 국정원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석범 위원도 국정원에 잠깐 근무를 하셨지. 이제 우리들 말로는 사실 국정원 오리지널 국정원맨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98년도에 그때 이제 문민정부가 우리 국민의 정부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500여 명을 이제 잘랐는데 소위 말해 잘랐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베테랑 대공수사요원과 대북 휴민트를 무너뜨렸다. 근데 무슨 베테랑 대공수사요원은 자기들 스스로 베테랑이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작하는 수사관은 대공요원이라고 베테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97년도 선거에서 그 오익재 교령 천도교 오익재 교령 월북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용공 조작해서 대선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전부 다 밝혀졌고 그때 당시에 지휘를 하던 차장이 조금 전에 우리 저기서 봤던 이병호 원장이 당시 3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대선 때 북한을 이용해서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패장이죠, 당시로서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대북 공작 요원들이 정리됐다고 해서 대북 휴민트가 무너졌다. 이건 어불성설인데 이번에도 결국은 13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각 부서가 다 좀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우수한 대북 요원을 또 대북 공작 역량을 대공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걸 야당에서 떠들어댈 거예요.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 민주당에서조차도 사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끌고 들어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될 일이 생기면 결국은 개혁의 본질 추진해가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이라는 게 정보기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거창하게 정보기관 그러지만 쉽게 말하면 이르는 조직이에요. 누구한테 이른다. 이르는데 대통령한테 일러야 되는데 이제 각자 친한 정치인한테 이를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더라. 사실은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다시 정치 쟁점화되기 시작하면 동력을 잃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저쪽에서 분명히 대의 명분 또는 핑계로 대북에 관련된 굉장히 유용한 인력과 자원을 손상시키는 것이 될 테니 개혁하지 말라고 할 텐데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세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 시키지 않아야 되니 정치 영역으로 가져오지 말고 최대한 국정원 차원에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세 가지 말씀이 있죠.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승욱
위원님, 사실 뭐 저도 과거에 경찰관이었고, 제가 경찰관일 때 그 국정원 직원들과 같이 합동근무도 해봤고, 많이, 논의도 해보고, 그리고 경찰대 교수 시절에는 국정원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무명의 헌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뵈면서 정말 감명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2012년 연말 이 사건을 보고 너무 분노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 국정원 내에 분명히 정말 애국적인 분들은 같이 저와 함께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다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 쌍용 자동차를 중국 상하이 모터스가 인수하려고 할 때에 기술만 빼가려 했던 그러한 소위 뭐 국제적 음모, 이것도 국정원 직원들이 다 밝혀내가지고 우리 이 정부에 알려줘서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국민들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 정말 진정한 국정원의 힘, 그 정의 요원들, 국가를 지키는 국정원의 기본 사명은 오히려 이런 개혁을 통해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좀 확신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2012년 12월 11일 날 이제 불거졌지만, 지금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걸 제가 2012년 초부터 쭉 이렇게 직원들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제 직함이 과장이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직함이 과장이었는데 저하고 그 직원하고는 밤 12시에 만나서 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직원이 있었는데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직원입니다. 근데 그 직원이 과장님, 인터넷에 지금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다니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대선에서 무조건 집니다. 이게 결과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친구의 정확한 워딩이에요. 야, 그걸 왜 지는데 무조건 집니다. 그리고 청와대, 군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니다.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데 누군데? 그때 이제 제가 직원을 약 20명을 듣습니다. 20명을 들어서 추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직원은 그걸 하던 도중에 경찰이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배를 누른 거예요. 배를 누르니까 이 직원이 깜짝 놀라서 본부에 SOS를 쳤고 문을 끌어주지 마라. 김하영 직원이 문을 닫았던 것과 똑같아요. 문을 끌어주지 마라고 하고 있다가 빠졌는데 공교롭게 그 직원이 해외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훨씬 크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입수 시점이 2012년 5월인데 그러면서 이제 당에 계속 보고를 했고 제가 추적한 시점은 이제 5월쯤에 추적해서 보고했고 그걸 유인태 의원이 아까 우리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 10월에 정보위에서 2011년 10월에 이미 물었었고 그런데 이걸 나중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각한데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직원들이 이걸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다 불거졌으니까 아까 우리 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요지대로 하자면 이제
직원들이 이런 일 안 할 겁니다. 이런 일 안 할 거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해서 국정원이 정말 프로답게 이런 일이 뭐 너무 완벽하게 해서 꼬리가 안 잡혔으면 더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근데 정말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프로답게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될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도 국정원 내부에서의 그런 그 자존감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리가 이걸 꼭 드러내서라도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부에서의 각성 때문에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정신은 살아있을 테니까 네. 이번 개혁만 제대로 성공한다면 우리 네. 국정원 국민들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그죠?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건 사실이더라고요. 저희가 그 추천반대 활동했던 내역을 뽑아보니까 공휴일에는 안 하세요. 네. 일요일 날하고 공휴일 날 안 하시고 퇴근 시간 이후에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완전 그 공무원스럽게. 업무로 하신 거라서. 그 취재하셨던 우리 정원문 기자님도 뭐 여기 질문에는 뭐 알파팀에 대한 뭐 질문도 있고 이런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뭐 예. 소회나 뭐 갑자기 예. 미리 준비된 답변 없이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 미리 준비된 질문을 추가로 그 알파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그 취재를 하셨죠. 네. 그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제 지금은 한겨레 21에 있는데요. 알파팀 취재는 이제 한겨레 21에 김한 기자가 좀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좀 취재를 했었는데, 알파팀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의 외주화였죠. 이제 원래 외주를 줘서 이제 밖에서 원래 댓글 작업들이나 아니면 글들을 이제 쓰는 작업들을 하는 팀이었는데, 이제 그게 원래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에 다음 아고라가 가장 커다란 어떤 담론의 생산 기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아고라는 좀 다르게 짧은 댓글하고 다르게 좀 논리적인 글들을 이제 좀 써야지 이게 추천도 많이 받고, 이 글들이 이제 뭐 어떤 상대적인 논리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글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 공유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보자면 가짜뉴스의 원형 같은 형태인데, 그런 글들을 이제 쓰는 이제 전사들을 모은 거죠. 이제 그 국정원이. 이제 국정원이 어떻게 모았냐면, 이제 보수단체 대표하는 뭐 김성욱 씨라는 분을 중심으로 그 밑에 이제 청년 20, 30대 이제 청년들 10명을 모아서 이분들을 통해서 글을 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짧게 댓글을 쓴다기보다는 어떤 논리정연한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음 아고라에다가 글을 쓰고, 그 글에 이제 대해서 이제 적절한 대가와 보상을 받고,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한 달에 가장 많이 받아봤자 이제 6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인데, 사실 이제 실험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팀들이 그렇게 다음 아고라에서 여러 가지 글들을 쓰고 자기들끼리 서로 추천하고, 비슷해요 방식이. 서로 추천을 하고, 뭐 실제로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따로 이제 저희 모이지 않고, 그 국정원 직원들도 막 카페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국정원 댓글 작업했던 직원들의 매뉴얼이 있는데, 한 카페를 계속하지 마라. 그리고 CCTV를 등지고 이제 작업을 하라. 뭐 그리고 집 근처에서 좀 하지 마라 제발. 맨날 집 근처에서 나가다 하고 난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하면 이제 고정 IP 같은 게 걸려서 이제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동 IP를 쓰는,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모를 만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하라, 그런 매뉴얼처럼 이제 이분들도 그렇게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원세훈 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였던 그 작업을 뺏어와서 이제 국정원 안으로 이제 가져간 게 사실상 이제 지금의 이제 심리전단의 형태였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생각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밝혀진 것만 하는 게 이제 오유 같은 일반 그 커뮤니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SNS 뭐 트윗 이런 건데, 우리가 조사 못한 게 있어요. 카톡. 그 사실은 카톡이 가장 심각한 문제여서 그 대북 심리 전단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활동을 했는데, 과연 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카톡은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우리는 카톡은 어디도 건드리지 못하고 수사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꼭 이거 방송 나가면 국정원께서 꼭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카톡 활동 꼭 좀 진상규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저도 그때 확인하지 못한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그 전 국정원 직원분들을 컴퓨터를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본인의 엄마가 그 전 국정원 직원이셨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컴퓨터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그 댓글 다는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어떤가요? 좀- 그러니까 보수 단체며 뭐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외부 공적 요원이며. 일자리 늘리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반대해요. 반대쪽. 댓글 알바자리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금 탈북자 뭐 예, 다 정리를 하면 하셨다는 우선 건데. 국정원의 심리전단이라는 공조직이 있었고 청와대 내에도 허연준 행정관이 주도하는 또그 이명박 정권 때 또 다른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국방부 있었고 그때 군 사이버 사령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윤종훈 목사가 주도했던 시발단. 십자군 알바단. 예, 네. 시발단. 이렇게 우리가 확인된 그 허브 조직체만 해도 한 5개 이상이 되고요. 이걸 또 일베라는 순수한 자발적 청년들의 모임에서 이 용어는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대해서 왜 야당이 자꾸 뭐라 그러냐 이러면서 그들이 퍼나르고 그것을 서로 추천하고 퍼나르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뭐랄까요?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갔던 거죠. 전체적으로 정한봉 기자님이 이 사건을 뭐 아무리 3명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파악하신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2008년 광우병 그 촛불시 이후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마음을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님이 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고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셨대요. 아침 미스를 불렀지만 네, 상처는 사실- 받은. 사실 그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공격이 되게 강해진 이유도 맞아요. 뭐냐면 그때 이제 자기는 서울시장 할 때 박원순 그때 이제 참여연대 진행하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뭐 재단 하실 때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랑 친했던 저분이 이제 저렇게 촛불 시위를 해서 이렇게 위기에 몰리게 했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고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신복이고 거의 근데 뭐 정보는 잘 모르시고 그냥 이제 열심히 하신 거고 이제 그런 이후에 온라인 대응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트렌디해요 국정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고라가 이제 그 힘이 있었으니까 아고라를 중심으로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중소 커뮤니티들이 되게 이제 영향력이 많이 생겼잖아요. 오늘의 유머도 그렇고 pom프도 그렇고 뭐 일베도 그렇고 이제 생기면서 또 여기에 침투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SNS까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곳까지 이제 침투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윤 전 목사가 주되게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카카오톡. 이 그때부터 윤정훈 목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게 사실 윤정훈 목사 판결문이 제대로 지금 좀 알려지진 많이 공개됐지만 알려지진 않았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윤정훈 목사 그 재판 판결문을 보면 가령 D-18일 차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라. 오늘은 뭐 아침 오전에 그래서 오늘 며칠 1신, 2신, 3신 해가지고 계속해서 쭉쭉쭉 한 300~400명이 모인 카톡을 여러 개에서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 이제 이후 사실 지식강조 SNS 아까 진원 파일 이런 거랑 비슷하게 패턴이 그런 식으로 완전- 했었고 그때 근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에 이제 판사님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잘 안 된 내용들 이게 당과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났는데 그런 흔적들 많이 남기셨거든요. 이제 판결문을 쓰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윤정훈 목사 컴퓨터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내부 자료가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료를 봤더니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상 판사 판결문을 보면 그 판사님은 이게 당연히 당과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야. 당시 한나라당, 그쵸? 그때 그렇죠. 2012년이니까 한나라당. 예. 그때 이제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문에다가는 그런 내용을 다 남기셨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고 이런 의혹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국정원 사건은 사실 원세훈 원장 시절에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됐고 보수단체 관련해서도 이제 지원이 이제 있었던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알파팀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수사를 한 게 심리전단만 수사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외곽 조직도 수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상당 부분을 이제 더 진전을 못 시켰어요. 왜냐면 워낙 외압도 심하고 심리전단 중심으로 인터넷 게시글만 이제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제 2차 장사나의 이제 국내 팀이 이제 막 그 국내 보수단체 대표한테
광고 문구를 써주는 거예요. 신문 광고 나가는 이제 그 문구들을 첨삭을 해서 보내주면 이제 우리 그럼 매일이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 어제 뭐 가령 희망버스 그때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이제 노동자들 투쟁을 지원하러 갔던 희망버스 관련해서 반대하는 광고가 이제 뭐 아침 이제 종합신문들이랑 석가신문에 실리는데 이 광고 문구를 그대로 국정에서 만들어서 참고하라고 이제 주고 그 문구가 그대로 거의 광고로 나오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인물 배포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온라인 활동하고 다른 차원에서도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넘어가서는 사실 많이 안 밝혀졌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안 밝혀졌는데 박근혜 정부 때에는 아무래도 사실은 국정원이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청와대로 넘어가서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다시 국정원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지지를 해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들도 분명히 좀 최근 들어서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고 밝혀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참여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신 분들의 사전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 각각 하나씩 마음에 드시는 질문을 뽑아서 네, 읽어주시고 답변을 짧게 진원이 해주시면- 먼저. 예. 저는 이제 진행을 보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또 옆에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이름을 지정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쓰신 분. 이거 공통 질문인데? 아니 그러니까 대표로 하셔요. 대표로 답변을. 네, 예. 네. 이 사건과 마음에 관련이 드는 질문 없는데요. 정치하면서 겪는 어려움, 네, 저건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고 충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아마 두 분도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스트레스와 어려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안, 정보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인사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과의 어떤 그 협치, 대화, 타협 이런 부분들이 좀 상식적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 자괴감 느껴지고 힘들고 법안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만들어내는데 이게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그냥 뭐 까이고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여유나 틈이나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일이 반복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좀 쉬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요. 이 다시 뽑을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지하면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론을 해주신다면이라는 이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만큼 단기간 내에 많은 문제점을 한꺼번에 만들어낸 조직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다른 조직이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없어졌을 수도 있는 사실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사실 뭔가 각오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국내 파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국내 파트가 원래 이제 예전에는 국내 수집 부서랑 국내 정보 수집 부서랑 국내 정보 분석 부서가 이제 합쳐져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 가령 어떤 야당 의원을 이제 어떻게 쫓아내고 싶으면 그거에 맞는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볼 수 있게 되면은 이게 사실 결론이 먼저 나 있고 수집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분리시켜놨는데 그 뒤에도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이게 사실 수집 파트가 분석일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수집 파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손발이 되는 이제 아이오들이라고 부르는 정보관들이 있으니까 이 정보를 지고 난 다음에 월권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국정원장 대통령에 보고하고 이런 방식들로
지는 거라서 사실 이 과정에서 별로 대공수사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이들이 하는 것들은 사실 대공수사에 대한 첩보는 뭐 저 국내 파트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국내 정보 수집 파트에서 진행을 절대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면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차장을 뭐 솔직히 3차장 사는데 지금 3개 차장인데 한 차장 정도 없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내 파트를 하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2차장이 되고 싶고 국정원장이 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오버해서 정말 입맛에 맞을 만한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그 목적이 대공수사 잘하는 목적으로 정보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승진과 대통령이 좀 더 원활하게 정적을 없앨 수 있는 방식의 아주 뭐 흥미있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그런 개인적인 내용들이 담긴 것들만 계속 보고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또 승진을 해서 뭐 2차장을 하거나 이제 뭐 정보 수집 파트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공수사와는 크게 관계가 없고 오히려 대공수사라면 북한 정보를 더 많이 아는 파트가 대공수사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공수사 뭐 국내 파트 아예 없애고 대공수사하는 파트를 뭐 정말 대북 파트의 밑에다가 두고 이제 거기에 연계해서 이제 하게 되면 정보 수집하는 사람이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국내 정보를 막 수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뭔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게 돼버리고 거기서 인정받는 거는 대공수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축소를 하고 다만 이제 다른 역량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지 국내 파트가 지금까지도 별로 간첩 수사랑은 정보 수집 파트 같은 경우는 큰 없었고 수사국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곳에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그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 시절에 4년 동안 사실 국정원이 정말 쓸데없는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큰 안보 위해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국도 뭐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다 날려보내고 뭐 그랬지만 사실 뭐 갑자기 뭐 간첩이 뭐 테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버텼으면 국내 파트 없었어도 크게 우리 안보를 지킬 역량들이 충분히 있다. 다른 뭐 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우리 김상욱 의원님 뭐 2개나 고르셨습니다. 저는 여기 질문이 비슷해가지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방향으로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신 것 같아요. 국정원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와 정치하시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우선 이제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정치는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치의 영역을 국정원에 입사할 때부터 정치 담당을 할 때부터 정치를 알고 정치권을 다녔었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정치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정치가 있고 수사의 정치가 있는데 저는 수사에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금방 정 기자님이 우리 정한봉 기자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국내 국정원 직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정원이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칼이 대공수사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국내 정보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다니냐면 국회에 침투한 불순분자 색출, 경제계에 침투한 좌익 세력 색출, 이러면 전부 다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뭐 어느 부서를 없앤다 뭐 해도 예를 들면 테러 방지법을 가지고서 국회에 침투한 테러 분자 색출 이러면 국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닐 수 있는 명분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노숙 많이 한 사람 색출 뭐 이런 그래서 위험한 그런- 노숙자. 그런 말로 하면은 못할 부분이 국정원이 관여하지 못할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직제를 이렇게 개편하고 저렇게 개편하고 이런 것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 표창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 조폭은 어떻게 수사하느냐? 조직원이 실행을 한 조직원은 가장 먼저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시 여부를 따져서 행동대장 위에 뭐 부두목도 잡아서 처벌하고 두목은 더 엄하게 처벌하고 이러는 건데, 국정원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7급 직원이라고 그래서 봐주고 6급 직원, 5급 직원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건 안 된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보면은 심리전단을 2011년 11월에 심리정보국으로 바꿔요. 제가 공무원이 단장에서 2급에서 1급이 되려면 얼마나 한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민병주 씨는 일이 불거진 뒤로 계속해서 국회에서 계속해서 저 단장입니다. 스스로 너무 겸손하게 얘기해. 저 단장입니다. 국장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심리정복으로 확대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위직 직원들은 뭐 위에서 책임지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가장 위에 있었다는 원세훈이는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북한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심리전 하지 말아요. 뭐 이런 꼭 사기꾼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 TV에 나와서. 그래서 이런 사기꾼 같은 자식이 없나. 이게 뭐 이런 놈을 놔두고 우리가 원장이라고 모시고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폄하하는 별명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97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대선판을 엎으려는 부품 공작이 있었어요. 당시 원장이 권영애 원장입니다. 권영애. 부장입니다. 자해까지 했던. 권영애 부장은 커터칼로 배를 긁었어요. 우리는 할복을 했다 하길래 과도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피부만 살짝. 커터칼로 배를 긁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피가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지혈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나마 결기도 보이지 못하는 게 원세훈 원장이다. 나쁜 짓은 엄청나게 해놓고.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정원 정치 개입 근절 방안은 우선 너무 폭넓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건을 가지고 본다면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철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항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저는 서훈 원장님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뭐 네, 저도 네, 답변할까요? 네. 저는 좀 뭐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짧게 좀 얘기할게요. 저에 대해서는 주로 정치 후원금을 어떻게 모았느냐 이런 질문 들어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이 약간 사실관계 오해를 하셨어요. 40분 만에 다 채웠다. 아닙니다. 40시간 걸렸습니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정원 개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지금만큼 적기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의지가 있고 또 저희 여당 의원들도 전부 다 국정원을 도구로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시키고 독립시켜서 국가를 위해서 국정원이 복무하게 만들겠다. 이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저는 이 질문을 현장 질문으로 돌리고 진선미 짱 이거만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네. 그리고 현장 질문에 들을 좀 받아보죠. 혹시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분들을. 네. 저기 늦게 하셔서 우리 저쪽에 대신 질문을 짧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13개 조항 중에서 해킹 프로그램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히 좀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세상에 드러나기 6개월 전에 저는 이것이 틀림없이 해킹 프로그램의 장난이다라고 한겨레 신문에다가 제보를 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를 못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한 달 동안 하고 안 된다 그래서 말했는데 제가 한겨레나 경향신문에 조금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클릭을 하면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그런 피해를 계속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만은 꼭 좀 민간 사찰 잡아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다른 분, 한 분, 네. 저기, 가운데, 네. 요 앞쪽에 맨 앞에. 가운데, 예, 예. 네. 동선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운동이 선정을 잘 했어야 되시겠어요. 하는데. 다이어트 되실 것 같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길동에서 온 우혁재라고 하고요. 사실은, 네, 제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난 부분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랑 이제 국정원 사건이랑 차이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우선 게이트가 터지고 언론 보도가 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촛불 집회 또 시민 행동이 이어진 이후에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문제가 바로 잡혔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알게 됐지만 국정원 개입 사건은 지금 4년 20일 동안 문제가 바로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 보도도 되고 뭐 사실 확인 과정도 있었고 또 아까 촛불 집회도 같이 하셨다고 이렇게 너무 이야기가 죄송하죠. 하는데 좀 짧게 해주셔야. 네, 예.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어떤 건 사건이 잡히고 요거는 사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가 조금 궁금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차이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국정농단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당히 극단적으로 일부에 불과하다. 4년 넘는 시간 동안 이분들이 농단한 게 그것밖에 없을까? 과정은 유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정원 사건 역시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아직 다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 진실을 파헤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는 이렇게 뭔가 마무리가 돼서 뭐 내려오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시고 이렇게 해결이 됐고, 우리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어떤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요. 큰 차이는 어쨌든 촛불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그게 확실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은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촛불 집회는 저희도 촛불 집회는 했지만 그때는 촛불 집회가 3,000명 뭐 많으시면 그렇지만 점점 이제 어버이 연합이나 보수 단체에서 더 크게 뭐 계속 옆에 와서 방해 집회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한 100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사람들의 호응이나 이 지지가 너무 약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는 어쨌든 너무 많은 분들이 뭐 100만 명 이렇게 막 와주시니까 그것이 힘을 딱 실어서 그렇게 뭔가 마무리가 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힘으로 만들어진 이 배경에는 사실 그렇게 조금씩 문제 제기를 해서 싸워왔던 그것들이 다 토대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그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으로 그게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분홍 옷 입으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2012년에 대선 개표가 부정 개표였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정 백서를 보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투표함 뚜껑을 열기도 전에 방송에서 몇 %라고 나오는 거가 귀신이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면 저는 개표에까지도 개입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그 개표 부정이 선거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혹시 국정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국정원을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라서. 네, 네. 저요? 저는 국정원 대표는 아닌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나온 지 오래돼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데 떠도는 얘기들은 많고 그런데 아직 규명된 것이 없고 국정원이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여서 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무래도 확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또 조원진 지금 의원이시죠? 그분하고 같이 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번 20대 대선도 개표 19대 운영, 조작이다. 네, 네. 개표 부정개표라고 또 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정리되는 거를 봐야 되겠죠. 네. 참고로 그러면- 그 뉴스타파에서 관련된 그 보도한 거 있으니까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다른 분, 네, 저 모자 쓰신 남자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대학생위원회와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경범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님 후원금 잘 들었고요. 나라를 위해서 국정원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내부의 문제를 제보해 주신 과장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진선미 의원님도 참 존경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마무리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국가를 위해서 네, 열심히 활동하시는 한겨레 기자님도 그리고 위하진 않은데. 네, 검찰개혁 네,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표창 의원님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단 결론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자면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 문화에서 이렇게 여기 다 계시는데 행정, 사법, 입법, 언론에서 활동하는 것을 물론 열심히들 다 좋은 지금 앞에 계신 분들 활동을 하지만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틀에서 우리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보여주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신뢰를 보일 수 있는 떳떳한 지금 현직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네. 것들이 밝혀지는 게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고맙습니다. 생각하시는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각오를 그러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끝 올라왔어요. 끝. 네, 나중에 따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 의원님, 박 의원님, 딱 1분씩 발언, 마무리 발언 하시죠. 네, 무엇보다 저희들보다도 우리 김상욱 위원님, 정한봉 기자님, 또 유우성 씨, 그리고 여러 분들 모두 시민 여러분, 참 안개 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안위와 자유와 즐거움 이런 것들 다 포기, 희생하시고 국가와 사회 또 정의를 위해서 나서주신 여러분께 저는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또 기자 여러분의 탐사와 그리고 우리 고발자 분들의 그런 헌신 이것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정원의 시대가 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국정원의 시대라는 것은 국정원이 뭐 막후와 배후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나 사실을 물밑에서 좌우해왔던 그런 시대는 좀 끝나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와 계기가 왔다 이제는. 진짜 이번에야말로 국정원 시대를 끝내고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한봉 기자님이나 김상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고통받으셨던 유성 씨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오늘의 유머 대표이신 이호철님은 기소가 돼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을 정한봉 기자님이나 저희들한테 알려줬다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좀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알렸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찰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분의 그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국정농단 사태에 보여주셨던 그런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그 문제가 조금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처리될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하면서 이 국정원이 정말 우리 이 남북관계며 이 그 초대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국정원이 해외 정보 그런 정말 유능한 그런 정보원으로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